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9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발표가 됐어야 했던 지표들도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은 이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해서 현재 그 불확실성에 주목을 하고 있고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수는 계속해서 낙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추석 연휴 기간 국내 증시가 멈춘 동안 미국 증시는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났는데 간밤에는 지금 지수가 하락한 이유 이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낙폭을 방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오라클도 같이 AI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나머지 섹터들, 특히나 11개 업종 중에서 10개 업종이 밤사이에 약세를 보였고요. 지금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은 1,420원 선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에 처해 있습니다. 이 달러 강세가 주요한 원인인데 과연 어떠한 배경들이 있을지 잠시 후에 추가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셧다운 장기화 우려에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데이터들이 연기가 되자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진 뉴욕 증시, 밤사이 3대 지수가 약하게나마 0.5%에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0.52%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08%, 종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엔비디아와 같은 AI 반도체 쪽이 그나마 방어를 해주면서 약보합권에 그친 나스닥이고요. S&P 500은 0.28%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시장을 움직였던 세 가지 이슈들 본격적으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이 지난 밤사이 현지 시각 기준으로요. 이 셧다운이 어느새 9일째 돌입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 동안 참 길게 쉬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도 여전히 이 셧다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교착 상황이 놓여 있는데요. 우선 이 미국 상원이 이 전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지만요. 역시나 또다시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양당의 입장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렀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이 때문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도매 재고와 같은 주요 경제 데이터들의 발표가 계속 들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마저 넘기게 된다면 이제 정말로 중요한 CPI 발표, 또 분기점으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는 군인 급여가 지연된다는 점에서 갈수록 시장의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고요. 또 이어서 이렇게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좀 파월 의장의 간밤 연설이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무너졌습니다. 이 밤사이 우리 시각으로 밤 9시 30분경이었습니다. 이 어젯밤 파월 의장이 커뮤니티 뱅크 컨퍼런스를 통해서 연설을 했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이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달 있을 이 한국에서의 에이펙 경주. 여기에서 이제 중국과 미국 양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갖기로 했죠. 하지만 이걸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 중국 상무부가 밤사이에 히토류를 포함한 전략 자원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반도체에 이어서 배터리와 전기차 등이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통제 대상 품목에는 일부 리튬 배터리, 또 2차 전지의 소재죠. 합성 흑연도 들어가 있고요. 또 히토류와 관련 장비 역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11월 8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응수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중 수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면서 강하게 맞받아치는 모습에 다시 한번 경계감이 올라갔던 시장이고요.
그럼 밤사이에 시장의 돈들이 어떤 업종에 특히나 집중이 됐을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와 메타 그리고 오라클 정도가 좀 강하게 상승불을 켰고요. 그 이외에는 11개 업종 중에서 이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고는 거의 10개 업종 가까이 하락불을 켰습니다. 하락불이 빨간불입니다. 특히나 이 에너지와 또 이 산업재, 소재 쪽에서 강하게 이런 매물들이 출회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에너지 특히나 굉장히 강하게 눌려갔습니다.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또 HSBC가 블룸에너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것,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린 점도 악영향을 미쳤고요. 이 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곧이은 실적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하자라는 그런 약간 관망세가 짙어진 히트맵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애플은 1.56% 크게 하락했는데요. 이 시리의 AI 업그레이드가 지연된다는, 연기된다는 그런 보도에 약세 보인 애플입니다. 그럼 잠시 저희 특징주를 보기 전에 이 연휴간의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갔는지 잠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을 하자면요. 제가 이제 연휴간의 뉴욕 증시 3대 지수 그래프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도 시작점 대비해서는 끝점이 더 높은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우선은 흐름은 대체적으로 양호했었는데요. 부정적인 뉴스가 있었다면 셧다운,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였다는 점, 또 관세 이슈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AI 낙관론이 시장 전반적으로 이 연휴간에 셧다운 우려를 강하게 짓누르면서 결과적으로 이 나스닥과 S&P 500은 각각 0.97%, 0.5%가량의 상승을 보였고요. 이 중간에 살짝 오라클의 실적 우려가 불거지게 되면서 AI 거품론이 나타났지만 그 다음 날 바로 이 젠순왕 CEO의 발언으로 이 AI 거품론이 불식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이어서 이 바로 특징주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바로 이 전거래일이죠. 밤사이에 끝난 주요 기술주 흐름입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가 1.8%, 장중에는 3% 가까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역시나 밤사이에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벌써 주당 $200 가까이 수렴해 가고 있는 엔비디아인데 우선 세 가지 소식 중에 가장 큰 호재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AI 칩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 쪽이 동일한 규모의 자금을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켄터 피츠제럴드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240에서 $300 가까이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 종전에 우리 쉬어가는 동안에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켄터 피츠제럴드 측이 AI 버블 우려를 일축하는 발언을 더해줬고요. 또 TSMC의 3분기 매출이 30%가량 증가했다는 소식 역시 엔비디아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죠. 이어서 아마존도 약 1%가량 올랐는데요. 이 아마존 웹 서비스가 AI 챗봇 퀵 스위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기업의 사무 업무 자동화를 도와주는 그런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월 $20 수준의 구독료로 챗 GPT나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과 직접 경쟁하게 됩니다. 기능이요.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함께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고요. 이 때문에 밤사이에 아마존은 크게 오른 반면에 반대로 이 코파일럿 챗봇에 대한 그런 경쟁 우려가 부각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0.47% 내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기존에도 계속 우려감을 더했었던 애저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 용량 부족, 이 문제가요. 기존 예상이었던 올해 말보다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교착 상태에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부담감을 더했지만 오히려 이게 그만큼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에는 반대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특징주 만나보시죠. 밤사이에 오라클이 또 3%가량 올라섰습니다.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기업의 통신 환경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베어드가 오라클에 대한 목표가를 $365로 상당히 높이 제시를 하고요. 투자 의견 아웃포폼을 제시한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또 메타도 마찬가지로 메타의 경우에는 2%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 장 마감 들어서 상당히 또 힘을 내준 메타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제품 관련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이 레이벤 디스플레이 안경 한마디로 스마트 글래스를 새롭게 출시를 하고 또 가격까지 공개를 했는데 가격이 $799, 한화로 치자면 약 110만 원 정도의 이 상당히 매력적인 기능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메타의 스마트 글라스가 앞으로 스마트폰 역할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기대감 모이면서 메타는 강하게 올랐고요. 테슬라는 0.72% 하락했는데요. 악재가 한 가지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이죠. 이 FSD가 탑재된 차량 288만 대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FSD가 작동하는 와중에 신호 위반 또 교통법규를 그런 위반을 했다라는 보고가 나왔는데 거기에 다행히 이 장 후반부에 약간의 호재가 더해지면서 낙폭을 축소한 테슬라입니다. 이 주행 거리가 더 길어진 새로운 모델 Y를 이 변형시킨 이 새로운 모델 Y 변형 그런 모델을 중국 산업부에 등록했다는 소식이 그나마 장중 1%대 낙폭을 되돌려줬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세 가지 특징주 만나보시죠. 먼저 MP 머티리얼즈 2.39% 올랐는데요. 이 장 초반에 굉장히 또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중국이 히토류와 관련 기술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더욱더 강하게 고삐를 줄 것이다라는 소식이 오히려 이런 MP 머티리얼즈, 히토류 관련주들 그리고 엘보멜 같은 리튬 관련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델타 항공이 4%가량 올라갔습니다. 이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항공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기분 좋게 이 실적 시즌에 포문을 열어줬다는 평가입니다. 반대로 페라리는 약 15%가량 하락했는데요. 사실 2016년 상장 이후로 거의 최대폭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2030년 가이던스를 상당히 좀 부진하게 제시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약화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이어서 이 시장의 주요 매크로 지표들 바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 1.76%가량 내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 61달러 선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드디어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라요.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좀 봉합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 달러 인덱스가 99까지 올라온 거 굉장히 오랜만에 보실 겁니다. 이 달러 강세가 상당히 우리 쉬어가는 동안에 강하게 지속이 됐는데요. 0.49% 밤사이에도 강세 이어간 달러 인덱스. 사실상 이 달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 최근 유럽과 아시아 쪽의 헤지 펀드들이 달러화 강세에 적극적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경쟁 통화들 그러니까 파운드화나 유로화 또 엔화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우선 유로화의 경우에는 프랑스 총리가 사임을 했고요. 또 마크롱 대통령이 새 총리를 임명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경계감이 강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엔화는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에 일본에서는 새로운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뽑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원래 기조대로라고 한다면 엔화 강세가 유발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지만 이 기존 예상과는 달리 기존 정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게 통화 정책을 가져가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 보이게 되면서 달러가 강달러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1,420원까지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 머무르고 있습니다. 금은요, 이 계속해서 추석 연휴 내내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4,000달러를 돌파했다가 이제 밤사이에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잠시 숨고르게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밤사이에 이 마이클 바 위원과 같이 매파적인 그런 위원들의 발언이 연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 역시 소폭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밤사이에 이 뉴욕 증시 현장 분위기는 어떨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연휴간의 주요 매크로 지표 흐름 보시자면 이 국제 유가 잠시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이 지정학적인 이슈가 잘 봉합이 됐기 때문에 안정세를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슈 때문에 현재 달러 인덱스가 96, 97선에서 순식간에 약 일주일 만에 99선까지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금 가격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다소 가라앉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달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뉴욕 증시 이 밤사이에는 현장 분위기 어땠을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뉴욕 파원 이데일리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우리 증시가 잠시 쉬어가는 동안에 뉴욕 증시는 연일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중간에 약간의 AI 거품론이 나타났지만 정말 잠깐 기호에 그쳤고요.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밤 사이에는 약간의 숨고르기가 나타났는데 또다시 이 과열 양상에 진입했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현장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런 분위기일까요? 네, 오늘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죠. 최근 인공지능과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역사적 고점 수준에 근접하면서 투자자들의 큰 고르기가 일부 나타났습니다. AI 투자 열기는 여전하지만 일부에서는 기업 간 순환거래, 즉 내부 매출을 부풀리는 돌려막기식 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죠. 다만 아직까지는 닷컴 버블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긴 합니다. 수익이 없는 기업 중심의 1990년대 닷컴 버블과 달리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질적 자본 투자 중심을 의지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AI 기술의 상용화와 채택 속도가 향후 시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일부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고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여전히 하락 시 매수 전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업종 간 회전 움직임이 장중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실적입니다. AI 투자만큼 기대하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단기 급등했던 주가는 곧 고꾸라질 수밖에 없죠. 단기적으로 과열된 종목에 대해서는 경계가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 정반에 매수세가 일부 둔화되고 있어 향후 실적 시즌을 앞두고 조정 국면이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전분기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현재 유동성 장세를 합리화해줄 만한 실적이 이제는 나와줘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에브리싱 랠리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에브리싱 랠리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다 한마디로 그런 의미인데 주식도 그렇고요. 금값도 밤 사이에는 살짝 쉬어갔지만 4,000달러를 돌파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달러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은도 사상 최고치까지 현재 올라간 상황인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번 에브리싱 랠리의 핵심 배경으로는 이른바 화폐 가치 절하 거래,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꼽힙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고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달러 같은 법정 화폐 대신 실물 자산이나 대체 자산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AI 열풍 속에서 주식, 특히 기술수가 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해치를 위해 금과 은 같은 안전자산에도 자금이 쏠리는 양방향 투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풍부한 유동성과 달러 가치에 대한 불안 심리가 맞물리면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함께 뛰는 에브리싱 랠리로 이어진 것이죠.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려한 에브리싱 랠리의 이면에는 시장이 매우 취약하고 과열된 상태라는 위험 신호들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강세는 AI와 관련 일부 기술주의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S&P 500 내 기술주의 비중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며 이는 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칫 AI 거품이 터질 경우 주식시장이 폭주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AI 거품론 그리고 과열 양상에 대해서 특히나 AI 반도체 쪽, 젠슨왕 CEO도 그랬고요. 관련 우려를 진정시키는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겉으로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걱정이 될 만한 수준의 차트 흐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또 이제 셧다운도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추석 연휴 동안에 좀 뭔가 봉합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밤사이에 공화당 쪽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게 장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가장 중요한 게 군인 급여일일 것 같은데 이걸 넘길지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양담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셧다운이 지금 현재 9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한 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이런 일방 통행식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이날까지 7차례 예산 포결을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정치적 책임 공방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여야 간 불신이 더 깊어진 만큼 셧다운 사태가 단기 모업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를 무급휴직 조치를 했고 항공 관제 인력 부족으로 연방항공청은 항공편 운항 지연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칫 셧다운 장기화 시 고용시장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셧다운 사태가 이제 10일 이상, 특히나 2주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고용뿐만 아니라 이제 GDP와 소비 같은 실물 경제에 본격적으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더욱더 크게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시장 분위기 정리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월가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톡. 네, 추석 연휴 제- 어떻게 보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한동안 못 봤죠. 네. 뭐 서학개미 분들과 똑같이 미국 시장에 집중을 했죠. 네. 이번에 서학개미 분들 이거 진짜 타이밍 저 너무 아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게 월가 토크여서 그런 건데 네. 저희가 한국인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그 휴일이 있어버려가지고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열망을 그 서학개미 분들이 거기에 저희 투입을 해버리셨어요. 예. 그래서 막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몇 배였죠? 180배인가? 네. 지금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네, 지금 글로벌 좀 유동성이 너무 정말 좀 아쉽게 네, 그 부분에서 엄청납니다. 아쉬워요. 근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월가가 열렸기 때문에 연휴도 심심하지 않게 보냈다. 네,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조금 마음이 좀 아쉬웠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쉬움과 이런 것들을 안고 저희 국내 증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또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해 볼 주제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AI 칩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지난 5월 체결된 미국과 UAE 양자 AI 협정에 따른 것인데요. UAE는 미국 내에서 상응하는 규모의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후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허가된 수출 규모가 공개되지는 않았고 투자액 역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UAE에 대한 엔비디아 AI 칩 수출 사례인데요. UAE는 수도에 5기가와트급 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이며 오픈 AI가 핵심 참여 기업입니다. 협정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미국 내 1조 4천억 달러 투자를 하며 미국은 매년 최대 50만 개 AI 칩 수출을 허용합니다. 추가 승인 시점은 UAE의 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예정이고요. 이번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 2%가 넘게 상승하면서 장중 195달러를 치솟았습니다. 젠슨왕 CEO는 AI 모델의 복잡한 연산 수요 증가로 컴퓨팅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라고 밝혔고요. 이번 승인은 글로벌 AI 전략과 또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뭔가 이제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기다릴 그런 오늘의 이제 시작이 되기 전에 이런 소식이 나와서 너무 또 기분 좋게 출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네, 근데 이 소식도 있는데 또 저기 히토류 수출 제한 때문에 우리나라 그 장비 업체들 또 불안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참 좀 애매하죠. 쉬는 건 좋은데 그렇죠? 자, 엔비디아 지금 끝도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격은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진짜? 엔비디아 목표 주가가 지금 $210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게 또 아직도 지금 멀지 않았나. 지금 얘기 드렸다시피 과열권에 접어들어도 계속 뜨거운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고점을 예단하는 것은 그렇죠? 굉장히 지금 지금 섣부르게 고점을 예단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금 외신에서 그런 얘기 나왔는데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국 시장은 미국 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ADR로 상장된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역시 엔비디아가 이 인공지능의 신을 열면서 여기에서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 ADR 종목들을 주목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영국의 ARM 홀딩스죠. 영국의 ARM 홀딩스 티커 ARM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SAP, 이것도 ADR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티커 SAP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의 시가총액 1위 TSMC도 ADR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TSMC, TSM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ASML 홀딩스, 이것도 ADR로 상장되어 있죠. 이 네 종목에 주목하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유럽의 세 종목과 대만의 한 종목. 독일과 대만에서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여기 상장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ARM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 자산을 대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최초에 엔비디아의 이 지금 설계도를 그리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결국 ARM 홀딩스의 아이디어를 따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시초의 어떤 반도체 밸류체인을 봤을 때 시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RM 홀딩스 굉장히 각광을 받고 지금 상장을 한 뒤에 급등하고 나서 2024년도 7월 달부터 옆으로 지금 계속 횡보 중이거든요. 이것도 곧 폭발할 지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TSMC는 이미 위로 지금 뻗어가지고 $300를 찍고 지금 $299 수준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의 시가총액 1위인 SAP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독일이라던가 지금 영국, 유럽 증시에 별로 미국보다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사실이지만 독일이 지금 굉장히 주도를 하고 있죠. 지금 $313까지 2025년도 7월 달에 찍었고요. 2023년도부터 빠르게는 2022년도 바닥부터 지금 계속 3년째 지금 상승을 했었죠. 조정을 조금 받았고요.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SAP 같은 경우는 보안주로서도 되고 소프트웨어주로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금 어떤 계속 과열권에서의 이 진행은 계속 되겠지만 그런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저런 종목들, ADR로 상장되어 있는 유럽 그리고 대만의 가장 시가총액이 크거나 가장 중요한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매수 전략과 또 매도 전략도 좀 안내를 해주시죠. 이거 지금 섣불리 지금 매도를 지금 생각하기엔 좀 그렇고요. 매도를 언제 해야 되냐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지금 상황입니다. 글쎄요,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RSI 기준으로 87 정도 넘어가면은 일단 일부 매도를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2020년이라던가 2018년, 2021년, 2023년, 2024년도 가장 높게 올라갔었던 적이 87, 88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87이나 88이나 90 정도에 갔을 때 1차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지금 79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참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RSI가 87 정도에는 또 1차 매도를 해도 괜찮다라는 전략을 내놓아 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워낙에 또 변동성이 누적이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테슬라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 약 288만 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는 자율주행 운행 중 빨간 신호등 무시, 교차로 진입 등의 교통 안전 위반 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것인데요. 미국 교통안전국은 지금까지 58건의 위반 사례를 검토 중이며 이 중 14건은 사고로 이어졌고 23명은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테슬라는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하지만 이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미국 교통안전국은 이번 조사를 예비평가 단계로 분류했으며 향후 심각한 위험 판단 시 리콜이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은 테슬라 오토파일럿보다 고급 기능을 포함하는 시스템으로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제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조사 대상이 된 차량 수는 240만 대였고 현재 이보다 규모가 커진 범위로 확대된 셈입니다. 테슬라의 다른 자동화 기능들도 감시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예컨대 차량 원격 이동 기능과 로보택시 서비스 등이 그 조사 대상입니다. 만약 안전 위험성이 확인될 경우 리콜 가능성은 물론 규제 리스크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진행 방향과 결과가 테슬라 주가의 모멘텀에 직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향후 발표가 면밀히 주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테슬라가 0.72%가량 밀렸습니다. 장 초반에는 움직임이 좋았는데 지금은 또 이제 장 후반에 들어서 이제 금요일인데 밀리는 모습이 다시금 나오면서 낙폭이 또 추가가 되고 있죠. 최근에 뭐 호재도 있는데 이런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어떻게 갈까? 차트 한번 지금 봐주시죠. 일단 네. 2024년도 12월 달 고점 그 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예. 매물의 압박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결국에는 트럼프에게 척을 진 씨앗이 지금 잉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용통계국장 새로 갈아치웠죠. 그다음에 도로교통안전국장도 갈렸거든요. 하필이면 이분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테슬라가 50건 이상의 교통안전 위반 및 충돌사고 신고 접수됐다는 이유로 이 조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아까 말한 완전 자율주행이죠. 이게 오토파일럿에서 진화한 거죠. 결국 지금 완전 자율주행, 이 로보택시의 어떤 가능성 때문에 댄 아이브스도 그렇고 캐시우드도 그렇게 높은 목표 주가를 지금 밸류를 산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 밸류를 산정한 그 근간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장착된 288만 대 테슬라 차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도로교통안전국장이 갈리고 나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이거 보기에 지금 트럼프랑 계속해서 사이가 좋았다면, 그러니까 뭐 차라리 도지를 계속 하면서 좀 테슬라의 시간을 뺏기더라도 그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했다면은 이렇게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조사, 그 다음에 또 지금 법원의 판결, 이 두 가지가 지금 양쪽에서 굉장히 짓누르고 있거든요. 이 지금 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가 있고 또 법원의 판결이 있거든요. 근데 8월 1일 날 배상 판결 하나 나왔죠. 이 지금 미국은 배심원 판결이기 때문에 플로리다 배심원단이 테슬라 배상 결정 내렸어요. 이게 사실 사망 사고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2024년도 10월 달에 이 지금 도로교통안전국이 2023년도 사망사고를 포함한 부분을 조사를 시작한 부분에다가 여기에서 지금 8월 1일 날 난 이 테슬라 배상 결정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자율주행 부분이 뭐냐면은 빨간불인데 진입을 해가지고 난 부상이나 사고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명적이죠. 빨간불을 인식을 못하고 만약에 초록불로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이 여기서 지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의심이 지금 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지금 정고점에 걸려있는 이 부분 때문에 조금은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정고점을 벗어나서 $500를 지금 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다 여기에 지금 완화돼서 녹아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고점을 뚫어야지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2024년도 12월 달에 488.53 저기를 뚫어야 돼요. 뚫어내고 지금 과열권으로 진입을 해서 상승세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콜 소식이 계속 나올 경우에 상당히 차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좋지 않은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자, 3월 다가오는 22일에 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 주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매수 전략 알려주시죠. 네, 일단 뭐 매수는 신규 매수는 괜찮은데 아까 말한 그 부분이 걸리네요. 2019년에 아까 사망사고 그거 난 게 2025년 6년 뒤에 지금 판결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민감하기 때문에 왜냐면 회사가 일부 책임져야 된다고 나왔거든요.
남자친구가 중상으로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배심원단 판결이 나와버렸다. 그 부분이 굉장히 걸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 신규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손절가를 정해놓고 들어가셔야겠죠. 430달러 정도로 짧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500달러 이상을 목표로 한 이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500달러를 일단은 가까운 상한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해볼 주제는 AMD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오픈 AI와 수년간에 걸친 초대형 인공지능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하며 AMD가 공급할 칩은 차세대 GPU인 MI450입니다. AMD는 내년 하반기부터 오픈 AI에 수십만 개의 GPU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전력으로 환산하면 6기가와트, 즉 원전 6기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또한 AMD는 오픈 AI의 지분 최대 10%를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오픈 AI가 계약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약 1억 6천만 주를 주당 1센트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AMD가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와의 격차를 좁히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AMD 리사수 CEO는 AI 생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윈윈 파트너십이라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 역시 고성능 AI 컴퓨팅 역량 확보의 핵심 발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MD는 이번 계약으로 향후 4년간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매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AMD의 주가 어떻게 흘러갔나요? 지금 이렇게 호재가 등장을 해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테슬라에서 바라는 모습이 저 모습이죠. 테슬라가 저 모습이 나오면은 모든 게 지금 다 적이 됩니다. 아까 전에 말한 중상 입어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배상 판결이 6년 만에 나고 지금 도로교통국에서 막 테슬라 280만 대에서 조사를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전고점만 돌파하면은 이미 시장에서 수급으로 그게 결정 나버리는 것이거든요. AMD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동안 계속 우려가 있었잖아요. 역시 인텔이 없어졌지만 인텔이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AMD가 결국 다시 설려는 시장에 또 엔비디아가 있어서 2인자의 자리에서 머무른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신고가를 돌파해버리니까 다 저기 완화가 돼버렸거든요. 자, 이번 달에 신고가를 돌파한 게 2024년도 3월 달에 지금 거의 1년 6개월 전에 고점을 돌파시켜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AMD는 새로운 시장이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AMD는 주가가 상당히 좋고요. 역시 2인자로서의 이 울분을 토해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젠슨왕이 이 트럼프랑은 완전 성향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만약에 트럼프, 예를 들어서 가정하기도 좀 그렇지만, 트럼프가 엔비디아 CEO였고, 트럼프가 미워하는 사람이 AMD 수장이었어 봐요. 지금 AI 시대에서 나눠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 트럼프는 2등 혹은 AMD가 이제 적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눌러버렸겠죠. 근데 젠슨왕은 지금 오히려 자기 지분을 뺏기는데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픈 AI의 걸 독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AMD랑 나눠 먹기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젠슨왕의 자신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AMD가 대만계 같은 수장이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AI 씬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넘쳐나서 커질 파이가 크니까 AMD랑 같이 향유하겠다 이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AMD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왔고 결국에는 이 주가가 지금 증명을 해줬습니다. 이번 달에 역사상 신고가를 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과열권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이 RSI 이거를 지금 머금고 계속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갈 수가 있거든요. 아까 엔비디아 보셨죠? 엔비디아는 이미 과열권에 진입한 상태에서 계속 상승이 진행 중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뜨거운 상태에서 열이 금방 식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마솥처럼. 우리가 자동차가 시속 15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10km로 줄일 수 없듯이 똑같습니다. 여기도. 주가가 과열권에 들어가더라도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AMD도 지금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시초에 들어서기 시작한 거죠. 결국 엔비디아의 낙수 효과가 AMD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달의 상승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지금 오픈 AI와의 협업으로 나타나서 그런 것이지 다음에 나올 게 오픈 AI 협업 두 번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슈인지는 모르겠으나 호재가 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저게 주가가 저렇게 신고가를 돌파하고 계속 간다는 얘기는
호재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뭔가 또 나올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뉴스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냥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돼요. 이슈는 계속 호재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워낙에 엔비디아와 같이 흐름을 함께 가져가는 종목이다 보니 더욱더 주목이 되는 것 같고 또 추가 호재 소식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고가 경신이 또 다음 달, 이번 달에도 펼쳐질까요? 네, 이번 달에도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크죠, 지금 보면. 네, 신규로 예, 그러면 사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신고가를 돌파하는 순간에 파는 게 아니라 신고가를 돌파하는 순간에 에너지가 굉장히 그 폭발을 하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잠깐 과열권에 접어들었다가 바로 거기서 고점 찍고 내려왔잖아요. 이번의 상황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볼 수 있겠죠. 2020년도라던가 2021년도에 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랐었나. 얘도 과열권상으로 RSI상으로 90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70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그걸 어떻게 따지냐. 2020년의 AMD와 2025년의 AMD를 놓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2020년도의 이 AMD가 지금 2025년도에 인공지능 씬에서 차지하고 있는 AMD의 위상만큼 됐었는가? 안 됐었는데 만약에 RSI 90까지 갔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지금 더 최상의 상황인데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지금은 2020년도의 AMD보다는 2025년도의 AMD가 훨씬 더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2020년도 수준의 과열권 이상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지금도 한참 멀었죠. 지금 RSI가 지금 70에서 90 정도 가는 수준이라고 보면은 저거는 아무리 주가가 급하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3개월은 최소한 갈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소 3개월을 지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5년이나 흘렀는데 위상은 더욱더 높아졌고 RSI가 지금 그때만큼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규 매수 전략이 좋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얘기해볼 주제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이 새로운 AI 기반 통신 관리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화와 화상회의 그리고 메시지 같은 다양한 소통 기능을 한 곳에 관리해 기업들이 복잡한 시스템 대신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인데요. 이 기술로 여러 회사의 통신 도구를 한 번에 연결하고 AI가 통화 품질을 분석해서 오류를 줄여줍니다. 또한 음성 AI를 이용해 고객 상담 효율을 높이고 보안 문제도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은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이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 또 하이브리드 환경 어디서나 같은 품질로 통신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비스가 음성 AI와 클라우드 통합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기업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AI 혁신에 발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AI 낙관론이 나올 만합니다. 지금 뭐 AMD에 이어서 오라클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관련해서 이슈가 등장을 했네요. 이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호재가 있었는데 주가는 어땠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지난달에 이미 신고가를 갔죠. 자, 이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한 독일의 시가총액 1위인데 ADR로 상장되는 SAP 혹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다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기업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회사들이고 지금 소프트웨어 명암이 좀 갈리고 있죠. 예를 들어 어도비 같은 회사는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포토샵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구글에서 나온 나노바나나가 포토샵을 대체해버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빠졌는데 지금 오라클이라던가 물론 가는 어떤 배경은 다 달라요. 오라클도 지금 기업 소프트웨어에서 돈을 많이 벌다가 최근에 인공지능 씬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걸로 갔죠. SAP는 보안이라던가 지금 기업의 ERP라던가 이런 시스템에다가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계속 살아남았기 때문에 독일의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잘 나가고 미국의 ADR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회사들 소프트웨어 회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들이 있어요. 팔로알토도 마찬가지죠. 팔로알토는 미국의 국방부라던가 방산업체를 싹 다 잡으면서 떠오른 기업이고 이렇게 엔비디아처럼 슈퍼칩을 만들고 AMD처럼 슈퍼칩을 만들고 TSMC처럼 제조하고 이런 쪽에서 가는 밸류체인의 어떤 중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오라클, 팔로알토 지금 이런 회사들도 지금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 두 개를 다 잡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한쪽에서 엄청나게 파괴적인 수익을 거두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거기서 이제 낙수 효과를 지금 거두시려고 장비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가 ASML로 가서 또 제2의 수익을 얻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다 이게 인공지능 시대에서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라클이 지금 파인9에 들어간 종목들이죠. 브로드컴이랑 오라클까지 합쳐서 매그니피센트 7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자리가 9개로 늘려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9개로 늘린 그 2명의 투톱이 오라클 브로드컴이죠. 지금 오라클 브로드컴도 결국에는 매그니피센트 7의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에 파인9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것도 고점을 섣불리 예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시대를 바꾸는 종목들 우리가 예전에도 계속 봤지만 후회를 하게 되죠. 물론 고점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적이 그런데 문제는 고점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불안감은 우리나라 같은 조선업종, 우리나라 같은 차화정, 우리나라 같이 예전에 전차 이런 게 있었을 때 뛰어내리지 못하고 고점에 물렸던 그 부분이지 미국은 결국 지나고 나면 그 고점을 다 돌파하고 더 위에 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예단하는 게 그 예전에 어떤 그 뛰어내리지 못한 부담감 때문에 미리 예단하는 거. 그거는 미국에서 지금 행하면 안 되는 잘못이라는 거죠. 그렇게 짧은 혹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씌워가지고 미리 행동하는 거는 우리나라 장에서 해야 될 것이고 미국 장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예단해서 혹은 RSI 과열권에 접어들었다고 섣불리 파는 것이 굉장히 수익을 짧게 그냥 단축시켜버리는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 오라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과열권에 접어든 상태거든요. 하지만 과열권에 접어든 상태지만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달에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가지고 꼬리를 길게 달고 나서 다시 또 이격을 좁히니까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니 오라클도 섣불리 이런 단기적인 이익 실현보다는 좀 더 끝까지 끌고 가는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방을 높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신규 매수 의견이라던가 또 목표 주가 365달러까지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그 트렌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월가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숨겨져 있는 이 투자 정보를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LG전자와 또 현대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은 LG전자 인도법인 13억 달러 IPO로 글로벌 자금 유치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LG전자 인도법인이 13억 달러 규모의 이 기업 공개를 앞두고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상당히 많이 끌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또 노르웨이 그리고 싱가포르 국부펀드 등 다양한 이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여기에 이제 대거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주당 공모가가 지금 최고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1,140루피로
확정이 됐고 약 3억 9천만 달러를 조달을 했습니다. 이번 상장이 변동성 가운데 인도 IPO 시장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가 될지 혹은 또 부진한 사례로 평가가 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 소식 어떤 이유로 들고 오셨을까요? 예, 그 인도라는 시장은 이제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인구 최대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있지만 중국보다 더 많이 인구가 성장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세계 최고의 인구 대국은 중국이 아닌 인도다. 그러면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고 그만큼 기업이 뻗어나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인도는 어쨌든 이제 민주주의 국가를 이제 표방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해당 정부가 해당 정권이 어떻게 들어서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은 이제 급등락이 반복하고 내부의 부패가 심합니다. 이런 점이 약점이고 뭐 인도도 뭐 후진국이니까 그런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수상을 뽑다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라는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다른 또 장점이 뭐냐면 영어가 사용 가능한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외에서나 그 외국에서 진출하기에 그래도 중국보다 훨씬 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껌 하나만 팔아도 옛날 13억 인구일 때 13억 통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중국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단점 때문에 중국에서 실제 돈을 번 기업은 많지 않다. 근데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도의 그런 장점 때문에 인도에 가서 진출을 하면은 돈을 벌어올 수 있고 앞으로도 인도의 전체 시장의 어떤 성장률은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인도는 중요한 국가입니다. 이런 중요한 국가에 LG전자가 인도에 있는 법인을 LG전자가 인도 법인을 지분을 100% 갖고 있었는데 인도 법인을 갖다가 떼내서 별도로 상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15%를 매각을 해서 매각해서 이제 구주 매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자금을 본사인 서울로 가져와서 이제 활용하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도는 어떻게 보면은 인구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죠. 예, 예. 지금 뭐 14억 명이 살고 있는 대국이고 또 경제 성장률도 되게 높습니다. 알짜 시장이라서 투자를 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한 건 알겠는데 상장을 해서 이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지 말고 차라리 현지 시장을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도의 그 LG전자 법인이 정확하게 ROE가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1분기 인도 법인의 1분기 어떤 실적을 보면은 매출 대비 매출이 1조 2천억쯤 되고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순이익이 또 비슷하게 한 10% 정도 1,200 정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가전이라는 것은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라는 거는 그렇게 ROE가 높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이제 기술적인 난이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진입 장벽을 갖다가 만들기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이 그러니까 인도 국민 입장에서 LG전자가 외국 기업인데 외국 기업이 인도 LG전자가 거기서 순이익이 그 10% 정도 나왔다라는 것은 대단히 높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고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이냐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한 20% 정도, 순이익은 한 33%라는 높은 성장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ROE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봤을 때 ROE가 매우 높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굳이 LG전자가 그 고성장이 갖다가 담보되고 있고 이미 거기에 안착되어 있는 인도 법인을 굳이 15% 지분을 갖다가 빼서 한국을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네, 지금 매출과 순이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각각 19%, 33%로 모두 증가를 했습니다. 기존에도 매출과 이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이렇게 지분을 빼서 하냐 이런 의미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주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주가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반론으로는 인도에서 가져온 그 자금을 갖고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자금으로 쓰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LG전자 본사가 그 돈을 들여와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또 이제 발표하기로는 주주에게 이제 돌려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기존 주주들에게 현명하냐라는 중요한 관점이 무엇이면 주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LG전자가 ROE가 높다면 ROE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LG전자 주식을 샀을 때 내가 LG전자 주식을 샀다는 것은 내 돈을 LG전자 넣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LG전자는 내가 넣은 돈을 갖고 사실 더 많은 어떤 이렇게 그 효과가 있을지라고 판명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LG전자 주가는 지난 1년 수익률, 그러니까 그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1년 수익률을 보면은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1년 수익률뿐만 아니라 5년 수익률을 봐도 계속 주가가 내리막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전자의 주력이 가전, 백색가전이고 냉장기, 세탁기를 갖고 사실은 새로운 어떤 그 매출 성장이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매출 성장이 갖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리막기를 했으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상대적으로 LG전자의 인도 법인이 내리막기를 걷고 있는 LG전자의 주가를 떠받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5%의 지분을 희석을 해서 과연 국내로 들어왔을 때 이거 현명하냐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인도에 있는 회사를 하나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꽤 짭짤하게 수익률이 좋았어요. 근데 이 수익률이 좋은 회사를 갖다가 매도를 하고 국내에 있는 LG전자 산다. 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는 현명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죠. 내가 사실은 3년 동안 LG전자 그 인도에 있는 한 짭짤한 회사를 갖다가 열심히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꽤 좋았어요. 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꽤 좋았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는 LG전자 사겠다라고 판단한다면 주위에서 별로 현명한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 것이고 동일한 맥락에서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LG전자 경영진이 굳이 높은 성장률이 담보된 LG전자의 지분을 15% 팔아서 국내로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좀 회의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국내 상장을 굳이 상장을 하지 말고 인도 법인의 수혜를 그대로 이제 국내 본사가 좀 누리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이 해당 자금을 효과적으로 굴리지 않게 되면 이 LG전자 주가에도 좀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전자 계속 내리막기였는데 네. 내리막기를 그다음에 떠받치는 것이 인도 법인이었다. 네. 인도 법인의 그 높은 수익성이 LG전자에 녹아 있고 LG전자가 하락하고 있는 주가를 떠받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확정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LG전자가 그만큼 15%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없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럼 결국 LG전자의 주가는 이 서울로 가져온 돈을 갖다가 신속하게 투자를 해서 주주들에게 어떤 그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다면 주가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이제 주의하시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결국 제가 오늘 가져온 블룸버그 보도를 봤을 때 아부다비, 싱가포르, 노르웨이 중앙은행 등이 이 LG전자 인도 법인 IPO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와 이런 어떤 알짜배기 주식이 나왔다니 난 적극적으로 사야겠지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기존의 LG전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속이 쓰린 그런 어떤 보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쪽은 웃지만 또 한쪽은 웃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LG전자 인도법인 오는 14일에 상장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 자본시장의 투자 여력을 또 재확인시켰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이러한 분석들도 외신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헤드라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바로 현대차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현대차 13만 5천 대 산타페 리콜, 모터 커버의 결함이 발견됐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해당 차량 지금 이제 기존의 모델로 제시가 된 부분들 보시면 2024년부터 2025년형의 모델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생산된 일부 차량이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원인이 지금 제시가 된 바로는 모터 커버 설치 불량. 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누전도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대차가 무상 점검과 재설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이제 사고와 부상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인 리콜 문제를 얘기해 보기 전에 앞서 이제 LG의 인도법인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이제 나눴었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인도법인 상장 부분 먼저 좀 짚어보자면 사실 뭐 그보다 현대차가 먼저 이제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최근에 LG전자가 인도법인을 상장하지만 그보다 지난달에서는 현대차 인도법인이 또 상장을 했습니다. 예. 상장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사실 거기에 대한 많은 뉴스가 나오는데 동일한 맥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내가 인도에 관련돼서 유명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의 주가 상승이 좋았어요. 그러면 상승이 좋아서 내가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굳이 성장률이 별로 높지 않고 주가가 상승하기 어려운 그런 종목을 사는 것이 타당하냐? 같은 맥락으로 현대차 인도법인이 인도 시장이 지금 세계 이제 7위 시장으로 이제 가늠이 되는데 인도 시장이 현대차가 2위 기업입니다. 현대기아 합쳐서 2위 기업인데 이 2위 기업의 종목을 갖다 내가 굳이 팔고 국내에 있는 다른 종목을 산다라고 본다면 이
결정이 현명하냐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먼저 9월 달에 해당 결정을 내렸고 그다음 인도 법인을 갖다가 LG전자가 또 상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인도 상장사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가 들려오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상장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유동화라고 하죠. 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그에 따른 우리나라 법규가 있고 인도의 법규가 있는데 인도 상장사는 거기에 따라서 법규를 갖다 적용받는데 우리나라 법규보다 더 많은 어떤 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계열사들도 다 내부 거래를 다 일일이 다 보고를 해야 되고 거래에 따른 어떤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차가 인도에 진출했을 때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 우리나라도 사실은 자동차를 갖다 구매하실 때 캐피탈을 끼고 구매하시는 거 많죠. 그다음에 모비스도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인도법인이 상장을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현대캐피탈과 현대모비스에 대한 어떤 내부 거래라든지 다른 방식의 모든 어떤 그 규제를 다 받기 때문에 과연 현명했느냐라는 관점에서 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당연히 이제 현대차 인도 법인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현대차 주가에 얼만큼 반영되는지 궁금한데요. 주가 차트 함께 봐주시죠. 예. 현대차 역시 이제 그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그다음에 1년 동안 어떤 수익률을 바라봤을 때 현대차 주가 수익률은 4%. 참 안타까운 수치인데 코스피랑 비교하면 무려 43%나 언더퍼폼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코스피 인덱스를 샀으면은 50% 가까운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는데 현대차 샀으면 4% 불과하다. 그러니까 현대차 주주로서 속이 쓰린 어떤 그런 결과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제 계속 기게 된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관세가 크다고 보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 법인에 대해서 현대차가 쭉쭉 뻗어나가는 수익률이 그대로 현대차 주가에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다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은 개인 투자가들은 거기까지 분석을 하지 않으시지만은 기관 투자가들은 특히 외국 투자가들은 그런 거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현대차 주식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아주 높은 성장률이 담보되는 현대차 인도 법인을 굳이 이제 그 IPO를 해서 주가를 갖다가 희석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주가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갖다가 그 이번에 인도 법인과 그다음 코스피도 같이 더불어서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가를 보니까 이제 좀 지수와는 상당히 좀 갭이 있네요. 예, 예.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소식을 조금 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인에 이어서 또 리콜 소식 최근에 이제 악재로 이제 나온 소식인데 대규모 리콜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예. 네. 그래서 13만 산타페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인기 차종이고 SUV입니다.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이제 완성차 3위 기업으로 3년 전에 안착이 됐는데 3위 기업 안착하는데 중요한 결정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SUV 시장에서 현대차 강점을 보였고 아시다시피 산타페도 좋은 어떤 차종인데 이번에 이제 미국 도로안전교통국에서 13만 5천 년대를 리콜해야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아주 큰 숫자죠. 큰 숫자인데 왜 리콜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이 산타페로 인해서 이제 사망 사고 사고는 없지만 혹시나 왜냐면 이게 전기 누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예. 전기차 아니어도 많은 디젤 기관이나 그 내연기관차들이 전기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전이 발생하면 화재 사고가 나고 그래서 그 미국 당국이 이제 산타페 13만 5천 대를 리콜해라라고 결정을 한 것이 이제 US 투데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관세 때문에 어려운데 13만 5천 대 리콜하면 당연히 현대차에도 부담이 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에 워낙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 보니 사실상 걱정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인데 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도 또 다른 리콜 소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 2주 전쯤에 또 다른 SUV로 현대차가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펠리세이드가 이거보다 더 많은 어떤 그 분량을 갖다가 리콜했어야 됩니다. 50만 대가 넘는 리콜이었고요. 그때는 사실은 뉴스의 언론에서도 다뤘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가 외부의 어떤 안 좋은 그 문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이제 그 주가가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매출도 어려운데 근데 여기다가 펠리세이드가 이제 50만 대가 넘게 리콜을 하고 이번에 소개해드린 산타페가 13만 5천 대가 리콜한다면 현대차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현대차가 외부의 환경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내부의 어떤 문제점, 결국 리콜에 해당하는 품질을 갖다가 더 높이는 방향을 갖다가 중점을 두고 이제 주력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관세 정책으로 워낙에 힘든 시기를 좀 지나더라도 이 자체 회사의 품질 개선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대차가 3위를 올라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또 다른 뭐냐, 포드나 GM이 상대적으로 처졌어요. 혼다도 처졌고. 근데 현대차가 발빠르게 이제 R&D를 열심히 하면서 3위로 올라섰는데 이제 그 미국의 그 1위 시장 미국에서 그 산타페랑 팰리세이드가 이런 식으로 대량 리콜이 됐다면 현대차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이 기회를 위기를 갖다가 그 도약을 발판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아직까지 관련한 부상과 또 인명사고 뭐 이런 소식들은 없기 때문에 안전점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히든글로벌 조호진 탁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게 휴가인지 명절 연휴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번 연휴는 참 길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좀 재미없었다는 얘기도 좀 되겠죠? 요즘 장도 좋은데.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이제 약간 주간 전망 비슷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이데일리 나온 기사 중에서 시장, 그러니까 연휴 이후의 시장을 전망한 기사를 오늘 톱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난 우리 쉬는 동안에 다른 나라 시장들은 다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 시장 앞에서 이제 자세히 마켓 시그널에서 미국장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를 해 주셨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이데일리 오늘 톱 기사는요. 달러도 못 믿겠다. 주식금 코인 동반 랠리 요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좀 더 큰 시장에서 큰 틀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본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이랑 금은 서로 역의 상관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지기가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불안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보통 금이 오르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불황형 자산 또는 뭐 해지형 자산 뭐 등등등 이런 얘기들 우리가 금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보십시오. 금이 올 들어서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코인, 그다음에 S&P 500입니다. 사실 S&P 500 보다도 이제 우리 코스피가 거의 50% 넘게 올랐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올해는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금, 그다음에 한국 코스피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런 높은 수익률을 낸 그런 상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왜 이렇게 전과 다른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AI를 동반한 뭔가 어떤 새로운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하나가 이게 또 언제 또 거품이 껴서 확 또 그냥 맛이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닷컴 버블에 대한 후유증이죠. 이거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 그러니까 2010년, 뭐 8년, 9년 이후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 전 세계 자산시장에는 사실 유동성이 워낙에 풍부해졌습니다. 이게 팬데믹으로 한 번 더 유동성이 더 이제 불을 끼얹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시장에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죠. 워낙 시장에 돈이 많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돈, 그러니까 이 지폐로 뭐랄까요, 종이로 된 돈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자꾸 떨어지고 인플레 때문에 대신 이 뭔가 물건 손에 쥐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플레 때는 이제 금값이 오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건데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코인도 비슷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 또 남았잖아. 손에 쥘 수 있는 거 집이죠. 부동산, 땅, 뭐 건물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 서울, 뭐 우리나라 사실 이게 뭐 전세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긴 합니다만 서울 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 극심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뭐 그래서 오늘 좀 정확하게 오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많은 언론들이 오늘 아마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10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산 가격이 자꾸 오른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식도 오르니까 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게 결국은 주시장의 이를테면 어떤 거품, 이 얘기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군요. 사실은 지난 우리 연휴 동안에 뉴욕 시장의 흐름을 보면 물론 매일 오른 건 아니긴 합니다만 오늘도 조금 주춤했고요. 전체적으로 AI의 성장에 대한 이 기대감, AI 인프라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또 뭐 젠슨왕을 비롯해서 빅테크 주요 CEO들의 AI 투자와 관련된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뭐 역시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례적인 현상 이걸 이제 에브리싱 랠리라는 표현을 우리 이데일리 김상현 뉴욕 특파원 얘기를 하던데요. 이런 상황이 과연 언제 갈 것이냐. 사실 이거는 좀 불안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전망을 해보면 추석 이후에도 코스피는 더 오를 것이다. 반도체도 더 뭐 담을까. 뭐 제목은 이렇습니다만 반도체도 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지난 연휴 동안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좋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모멘텀 또 월가에서 여러 뭐 투자은행이라든가 증권사들의 새로운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코멘트들, 리포트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뭐 기대감 여전히 좀 높고요. 이 반도체 얘기는 다음 기사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과거 데이터에서 이런 추석 연휴, 이런 연휴 이후에 명절 연휴 이후에 코스피가 더 오르는 어떤 그런 게 평균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휴 일주일 전에 올랐던 게 플러스 2.7%, 플러스 0.43%고 추석 연휴를 얘기합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일주일간의 수익률을 보면 플러스 0.51%여서 연휴 전보다 연휴 이후에 더 좀 올랐다라는 거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2일이었죠. 우리 목요일 날 연휴 들어가기 전날 코스피가 뭐 2% 넘게 급등을 하고 외국인이 뭐 3조 원 넘게 우리 주식을 대규모 순매수, 물론 뭐 반도체 중심이긴 합니다만 이런 좀 이례적인 모습들도 좀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은 이 긴 연휴 앞두고는 좀 투자금을 좀 회수하기 위해서 또는 뭐 연휴 때 좀 쓰려고 이렇게 주식을 파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번 연휴 때는 뭐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이후에도 반도체는 간다 뭐 이런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외국인들 중심으로 반도체를 집중 매수하면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고요. 뭐 대내적인 환경도 긍정적이다. 뭐 정책 수요에 대한 기대감, 지금 연준의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거의 100%까지 올라오고 있다라는 기대감 등등등. 뭐 시장 외적인 측면에서도 뭐 긍정적인 어떤 그런 모멘텀들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휴 이후에도 뭐 불안감이 좀 그러니까 부정적인 쪽보다는 긍정적인 시장 전망이 많다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중에 주인공은 이제 반도체죠. 외국인들이 뭐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뉴욕 시장에서 이 반도체 관련들 여전히 좀 괜찮았고요. 또 코스피 상장사들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더 높아졌습니다. 플러스 2.4% 영업이익 추정치 올라갔고 매출도 0.5% 정도, 0.6% 늘 것으로 또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걸리는 건 그겁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의 컨센서스가 늘어난 거, 한 달 전보다 늘어난 거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때문이라는 거라 조금 뭐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 두 회사가 지금 우리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거는 뭐 불문가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한 달 전 대비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플러스 12%나 늘어나서 9.8조, 거의 10조 육박하고 있고요. 뭐 1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얘기도 좀 나옵니다. 하이닉스도 플러스 5%가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10.8조로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20조 분기에 합쳐서 가까이 된다. 20조가 넘는다.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 자체가 대형주 중심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도 보시는 것처럼 지난 2일 날 SK하이닉스 무려 10% 가까이 급등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고요.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조선기계, 뭐 증권, 바이오도 좀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반도체, 그다음에
뭐 증권이라는 지주 같은 증권 그 정책 수혜주들, 그 다음에 바이오, 조방, 원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좀 모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좀 해야 되죠. 이게 사실은 많은 이제 미디어들이 주말에 이 기사들을 쏟아냈더라고요. 외국인들 올해 수익률이 개인의 4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 올해 외국인 순매 상위 10개 종목 가지고 이제 평균 수익률을 좀 낸 건데요. 뭐 엄청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오른 것만 해도 67%고 SK하이닉스는 올 연초부터 하면은 2배가 훨씬 넘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무려 240%, 효성중공 259%, 이스페타시스 189%. 그래서 현대로템은 무려 355%입니다. 올해 외국인들 순매수 이 종목들 10개 종목들 이 평균 수익률이요 145%입니다.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이요. 이게 참 대단합니다. 코스피가 47%, 50% 가까이 올라서 코스피에 한 3배 정도 오른 거고, 이제 반면에 개인 투자들 상위 10개 종목을 좀 보면은요. 네이버가 1등이었고 2위가 삼성 SDI, 그다음에 현대차, 알테오젠,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좀 골고루죠. 근데 네이버 같은 데 제일 많이 샀습니다. 2조 넘게 샀으니까요. 근데 네이버가 최근에 좀 급등을 해서 그나마 플러스 27%, 삼성 SDI는 마이너스 14%, 현대차 3%, 알테오전이 그나마 올라서 52% 정도, 한미반도체도 아직은 많이 안 올랐죠. 21% 정도밖에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올해 순매수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 37% 플러스. 물론 플러스 37%도 뭐 대단한 거긴 합니다만 외국인이 수익률이 145%인 걸 감안하면 사실 거의 5배 가까운 거죠. 이게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외국인이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했던 것과 이것저것 이렇게 좀 골고루 분산됐던 거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수익률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뭐가 메가 이 트렌드주를 누가 많이 더 갖고 있느냐, 이게 수익률이 아주 현격한 차이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우리는 추석이었죠.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황금 연휴 길었습니다. 국경절 그리고 중추절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의 8일 가까이를 쉬었던데, 뭐 그래서 그런지 노르웨이 북부에서는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뭐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뭐 시드니에서 고래 워칭 크루즈를 갔는데 선장 빼고 다 중국인이었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좀 중국 소비도 반짝하고 올라왔을까요? 중국 소비는 별로 반짝 안 했고요. 대신 그런가요? 이동은 뭐 최근 뭐 2018년 이후로 가장 많은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 네. 이상 인구 이동이 있었는데, 소비는 아직 확정된 통계는 아니지만 잠정 통계로 보면 한 2.5%밖에 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구경만 했고 물건 안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 소비가 생각보다는 이제 굉장히 약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 뭐 소비에 아무래도 이제 선두주자가 MZ들인데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대였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것, 네. 이제 이게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역대급 이동 인원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진짜 뭐 시드니에 고래를 보러 가서 고래만 보고 왔지, 뭐 관련해서 뭐 고래 인형을 사지는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좀 응축을 해볼 수가 근데 있겠습니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해외는 우리도 똑같죠. 뭐 우리도 네. 그 해외에 가는 뭐 인력들은 몇 터지지만 뭐 재래시장, 전통시장들이 이제 굉장히 부진한 것처럼 중국 안은 그렇지만 해외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중국인의 그 해외여행은 뭐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것은 한국과 똑같다. 네. 이제 내수는 안 좋고 해외에서 뭐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보니까 이 내수 관련 쪽에서는 지난 노동절 연휴보다도 더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당히 소비가 부진한 모습들이 관측이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좀 호황기였었죠. 이제 뭐 단순히 정부에서 막대하게 부양하려고 돈을 쏟아부는 거에서 멈춘 게 아닌가, 뭔가 좀 근본적으로 이 원가 절감에 대한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데, 소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보실까요? 첫 번째는 저평가고요. 차트 한번 네. 보여주시면 그 싸다는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주가가 하락한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미중의 전쟁의 그 수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주가는 어제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상해 PER인데요. 요것은 과거의 피크 때 비하면 아직 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밸런스이 낮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싸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첨단 반도체, 뭐 AI 장비 이거를 이게 안 파니까 네. 중국이 또 이제 그새 국산을 하면서 전체에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칩의 절반은 중국 걸 사라. 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의 이제 수요 폭발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같은 상황처럼 중국에도 AI 반도체 뭐 이게 지금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이게 네.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사이에 중국의 원가 경쟁력에 대해서 공급 과잉이라는 조금만 봤지, 네. 이것이 얼마나 세계적인 위력이 있냐에 대해서는 뭐 평가를 안 했던 거죠. 주가 계속 빠졌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재평가되는 그런 한 세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작용한 것이 중국 증시를 연일 사상 최고치로 몰고 가는 아마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 요인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미중의 전쟁에서 만들어낸 이제 반도체 AI의 국산화, 네. 또 국산화 장려 요인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번에는 이제 저평가죠. 그래서 4년 동안 주가가 빠져서 아직 PR이 뭐 주가가 사상 최고치지만 10년 내에 네. 이 PR은 과거에 아직 뭐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그 공급 과잉보다는 그런 공급 과잉 하에서 원가 경쟁력이 세계 최강이라는 거죠.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재평가가 이제 같이 이루어진 것이 뭐 주가 상승의 지금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도 아직까지는 뭐 밸류적으로 매력이 있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뭐 역시나 이 기세가 상당히 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인 것 같습니다. 이 공급 과잉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봤었던 그 MIT에서의 보고서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차이나 쇼크 2.0이 더 거세게 무섭게 온다, 뭐 이런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지난 2000년대 초반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워낙 중국이 이제 저가 공산품으로 밀어내다 보니까 미국 포함해서 뭐 전 세계 제조업 전체가 붕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재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좀 과장이 심하고요. MIT 보고서도 이제 뻥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그 레토릭이라고 봐야 되고, 네. 지금 이미 뭐 중국의 세계적인 생산 캐파는 뭐 최근 10년 내에 있었던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걱정해야 되는 것은 그 반내권이라고 중국 반내권이요? 내부적인 이제 손이 안으로 말린다는 뜻이죠. 네. 근데 중국의 내부적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중국의 그 공급 과잉을 밀어내는 뭐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거를 중국 정부가 최근 1년 반 동안에 네. 이걸 해소하자고 하는 구조조정 이제 정책을 썼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략 한 9개 정도 산업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뭐 신에너지, 태양광, 철강, 석탄, 화학, 건자재, 리튬, 석유화학, 뭐 인터넷 이런 쪽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서 생산 캐파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초기에는 공급 과잉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제 차이나 샥이 온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반도체하고 같은 현상, 가격 급등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 급등이요. 그렇죠. 네. 지금 반도체도 우리도 지금 DDR 가격이 폭등하는 뭐 이유가
생산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도 네. 생산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올려버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 중국이 지금 9개 중요한 산업에 있어서 이게 생산량을 너무 많이 늘려가지고 안에서 이제 치고받고 싸움질하던 거를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생산량이 중국에서 줄게 되면 전 세계적인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반도체와 비슷한 상황, 요게 오히려 더 위험하고 그럼 거기서 경쟁력 있는 놈만 살아남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는 한국,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이제 주력 산업에서의 그 경쟁력이 센 놈하고 맞붙어야 되는 그런 위협이 같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차이나 쇼크 2.0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공급 과잉의 위험보다는 중국이 최근 1년 반 동안 시행해온 그 구조조정의 효과가 네. 이것이 공급을 줄임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제 이걸 더 주의해서 봐야 되고 또 그것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힘 없는 놈은 사라지고 힘 있는 놈만 이제 생존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하는 기업 그 두 가지 리스크가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사실 중국의 그간 이제 차이나 쇼크 1.0 당시를 보면은 이 중국의 제살 파먹기로 인한 출혈도 상당했었죠. 그걸 이제 좀 보완하면서 여러 가지로 가지를 쳐내는 그런 모습의 중국입니다. 뭐 이 때문에 상당히 뭐 히토류나 리튬 관련주들도 뉴욕 증시에서 좀 많이 오른 상황이죠. 앞으로는 디플레보다는 인플레 압력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 좀 상당히 좀 인상이 깊고요. 거기에 또 이제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또 밤사이에 이 시진핑 주석과 또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약간의 좀 그런 경쟁이라고 할까요? 서로 이제 히토류 이쪽에서는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너네 물건 수입 안 하겠다 맞받아치는 모습이 에이펙을 바로 앞두고 나왔는데 그냥 단순히 기선제압이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물밑에서 뭔가가 좀 악화될 만한 일이 있었을까요? 기선제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정상이 만나기 전에는 뭐 사전 조율을 해야 되는데 조율의 과정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지금 둘이 협상을 하는 걸 보면은 중국은 이제 카드 한 장을 쥔 독사처럼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죠. 미국은 가진 게 너무 많은 건달. 그래서 안 되면 뭐 다른 카드 내지 하는 이제 이런 양상이 지금 벌어진 것 같은데 중국이 네네. 가진 지금 유일한 카드가 히토류예요. 그런데 이 히토류는 반도체처럼 국산화를 하거나 단기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미국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아마 이번 그 아펙 정상에도 아마도 이제 히토리를 얼마나 풀어주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거기에 중국이 지금 뭐 알려지지 않았다가 10월 4일 날 일본이 그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흘러나온 얘기들이 중국이 1조 정도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얘기들을 1조를요? 마드리드 회담에서 비공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한국이나 뭐 이제 일본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월등히 더 큰 금액을 미국이 이제 투자를 받게 되는데 그렇죠. 이걸 트럼프가 지금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는 이 이슈가 이번 아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뭐 일단은 1조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야당 미국 쪽에서는 받아라. 이거 준다는데도 왜 안 받냐.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또 그걸 냉큼 받자니 중국에서도 요구하는 바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뭐 상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으면 거지 되는 거고 그렇죠. 안 받으면 저도 못 받냐 하는 이제 바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악하게 중국이 지금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뭐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했고 그쵸. 이제 중국이 이제 더 큰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역 수지 흑자가 9,900억 달러예요. 그럼 뭐 1년치 안 벌었다고 치고 한번 던져보자 이런 식의 카드를 던졌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도 문제고 안 받아도 문제가 되는 그런 네. 현상으로 지금 옮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트럼프의 속성상 뭔가 쇼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요구를 해서 받았다 이런 쪽으로 피해 보지 않는 정도에서 일정한 부분만 받고 이제 그 쇼를 할 가능성 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 측에서도 당연히 중국 관련된 그런 수출 관련 통제들을 풀어줘야 할 텐데 이게 또 약간 우리 쪽에 경쟁력으로 좀 작용될 그래서 수가 그게 문제가 있겠네요. 되죠. 그래서 네. 1조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뭐 1,000억, 500억만 살짝 받고 네. 근데 지금 미국이
받는다고 했을 때 중국의 요구사항은 뭐 굉장히 거세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풀어라. 그렇죠. 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원자재들에 대해서는 전부 면세해라.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다른 기업들, 다른 나라들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죠. 근데 그걸 어그러뜨리는 순간에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다 이제 공언이 되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협상을 위한 이제 카드로서 이제 네. 두 개를 히토리오하고 지금 1조 달러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유리한 전략적 카드를 던졌고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중국이 이번엔 영리한 카드를 쓴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와의 관세 협상의 진행 상황을 좀 보자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비교가 많이 되는 게 자동차를 놓고 경쟁하는 유럽연합이랑 일본이 우리랑 좀 많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일본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좀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일본은 이제 MOU 그러니까 이제 돌려서 투자하는 거를 이제 골자로 두고 있고 우리한테는 3,500억 달러를 그냥 현금으로 바쳐라 내놔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차별화를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트럼프의 속성인데요. 겉으로는 친구고 속으로는 이제 이용해 먹는 뭐 이런 것도 지금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일본의 그 협상 대표가 이제 일본도 요구를 많이 받아서 5,500불에 더 주면 어떻게 되냐는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툭 튀어나온 말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1, 2%만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증하고 대출이다 이렇게 이제 까발려 버린 거죠. 네. 거기서 우리도 지금 이제 다 알게 된 건데 아, 결국은 이제 일본하고는 비밀 협상해가지고 쇼만 한 거고 네. 한국한테서는 이제 돈을 현찰로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제 그 미국의 표리부동함 이게 약간 보여줬고 우리 짜고 쳤네요. 약간 보면 그렇죠. 일본이랑.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물론 중요한 우방이고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이제 1, 2, 3류로 나눈다고 그랬을 때 네. 이게 인류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2류 우방 정도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신 무역 흑자가 많이 나는 또 기술도 가진 나라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있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현실적으로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인데 이걸 다 투자할 수도 현실적으로 없지만 네. 이번에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상회담 자체도 굉장히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사실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일본과의 형평성을 갖고서 충분히 네. 우리가 요구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상당히 좀 앞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오지는 못할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보시는 쪽일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네.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앞에 해방놓기 같은 느낌? 그렇죠. 하기 전에 왔다가 그냥 시진핑만 만나고 또 우리 대통령을 만나고 쓱 가버린다는 것은 앞에 김 빼기 같은 현상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자기가 안 간다고 하면 이제 중국의 동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예를 들면 뭐 그런 꼴은 내가 못 보겠다. 뭐 이런 거 같고 그래서 굉장히 뭐 정상적이지 않은 이제 대통령의 행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아펙 같은 경우는 정말로 메이저 선수가 없는 이제 메이저 운동 경기 같은 그런 느낌 될 가능성이 뭐 상당히 있을 것 같은 걱정이 사실 조금 앞섭니다. 아, 네, 사실 큰 기대를 좀 추석 연휴 이후에 가지고 있을 만한 이벤트였는데 살짝 좀 김이 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좀 독불장군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현지 여론이 마냥 거기 옹호하고 있지만은 않거든요. 보니까 뭐 위대한 대통령 순위에서 맨 꼴찌를 기록했다. 또 계속해서 셧다운이 장기화가 되면 그만큼 지지율도 떨어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그 정착자들이 평가한 걸 보면 네. 45명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하지 않은 대통령이 트럼프인데 위대하지 않은 대통령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셧다운은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쇼고 네. 이게 큰 정치적 리스크로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도 다가 이제 줄당기기지 이게 판을 깬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정치적인 이제 이슈들은 아마 정치나 뭐 경제에 있어서는 작은 교란 요인은 되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이제 경제를 보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의 어떤 그런 이제 이슈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뭐 네. 대세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 단기적인 혼란 요인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셧다운 같은 것들은 뭐 계속적으로 제도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안전 장치가 있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게 없다는 점이 셧다운의 근본적인 원인인 만큼 이게 또 충분히 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게 이제 군인들 월급 지급날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뭐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그 전에는 좀 극적으로 타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이렇게 보실까요? 그래서 뭐 되겠죠. 그리고 그렇겠죠, 정말 아무래도. 판을 네. 깰 수가 있냐. 그럴 정도의 여당도 야당도 그런 배짱은 사실은 없죠. 네. 그래서 뭐 제도적인 불안정성을 이용해서 정략적으로 서로 활용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약간 장기화 우려 때문에 또 밤사이 뉴욕 증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단기적인 약간 보여주기식의 카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미국 쪽은 기술 동맹으로 좀 압박을 해오고 있는데 마냥 우리를 자기 편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현재 원가 공세를 상당히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둘이 손을 잡으면 또 상당히 그게 우리한테 부담스럽게 다가올 텐데 우리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놀이패라고 사실은 봐야 되고 이제 샌드위치니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지만 미국도 중국도 한국을 이렇게 원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HBM 공급 안 하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AI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금 더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국민적인 단합을 통해서 이제 갖고 가면은 미국이든 중국하고 협상하기 훨씬 좋죠. 그래서 일본처럼 뭐 밀실 협상하다가 이제 뒤통수 맞는 이런 일은 이제 없어야 되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력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이제 그 정상회담 또는 협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 정답인 것 같고 편법을 쓰다가 보면 당한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보여준 행태나 중국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이제 어느 나라도 사실은 믿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 국익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쪽으로 이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거기는 우리 국민적인 단합하고 또 어떻게 보면 리더들의 결기가 반드시 이제 같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한쪽에 이제 너무 편중되는 것은 우리한테는 이제 패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확실히 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일본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서 물밑 작업이 우리 몰래 진행이 되고 있다가 그게 이제 뭐 자민당 총재 선출을 바로 앞두고 살짝 튀어나왔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약간 배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네요. 아니,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대할 이유가 없을 만한 게 우리도 굉장히 강력한 조선 건조력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도 좀 우리의 손을 완전히 놓지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경쟁력 우리 아직까지는 좀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조선은 미국이 절절히 원하는데 네. 갖고 있지 않은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레버리지를 어떻게 이제 잘 쓰냐는 것은 그게 외교고 정치고 협상이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외교력이자 뭐 실력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카드가 전혀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세 가지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협상을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뭐 기회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에 빠져 있었죠. 이걸 과연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분할 지급을 할 것인가 그 기로의 사이에서 일본 측에서 이 실제 사실을 약간 누출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까지 가져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함께 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나긴 추석 연휴 드디어 끝이 나는데요. 오늘도 저희 이데일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알찬 투자 전략 새롭게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